한양으로 통하는 험한 산길 어귀.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그곳에는 밤마다 작고 소박한 노점이 열렸습니다. 주인장은 복동이 영감이라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새들도 잠드는 시간이 되면 커다란 가마솥 아래 장작불을 지피며 밤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솥 안에서는 무와 고기를 듬뿍 넣어 진하게 우려낸 장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된장 내음과 달큰한 육수의 향기가 밤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나들면 먼 길에 지친 나그네들은 홀린 듯 그 냄새를 따라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후후, 복동이 영감은 낡은 부채를 흔들며 아궁이 불을 돌보았습니다. 붉은 불꽃이 영감의 인자한 얼굴을 비출 때마다 가마솥의 김은 더욱 풍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길 무렵 안개 속에서 한 사내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갓은 비뚤어지고 도포 자락에는 흙먼지가 가득한 서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몹시 파리했고 어깨에는 커다란 보찜이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노인장, 국밥 한 사발 먹을 수 있겠어? 배가 고파 도저히 발음이 떼지지 않는구려. 복동이 영감은 반갑게 웃으며 평상을 닦았습니다. 어서 오시게나. 이 밤중에 고개를 넘느라 고생이 많았구먼. 자, 여기 앉아 뜨끈한 국물로 속부터 달래게. 영감은 낡은 뚝배기에 식은 밥을 담고 가마솥에 장국을 부었다가 다시 솥에 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알 속속들이 진한 국물이 배어들어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토렴이었습니다. 영감은 국밥 위에 송송 썬 파와 고기 고명을 넉넉히 올리고 잘 익은 깍두기 한 접시와 함께 뚝배기를 내밀었습니다. 한양 과거 길인가 보. 서두르는 것도 좋지만 몸부터 챙겨야지. 서생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자마자 어허 하는 깊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지 서생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허겁지겁 그릇을 비워냈고 그 모습을 보던 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보리차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어, 노인장. 덕분에 남은 길을 갈 기운이 생겼구려. 식사를 마친 서생은 품 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유난히 노란 빛이 도는 엽전이었습니다. 영감은 거스름돈을 챙기려 몸을 돌렸으나 서생은 어느새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꽤 많은 손님이 다녀가 기분 좋게 동괴를 열었던 영감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안에는 쇠덩이 엽전 대신 죽은 사람을 보낼 때 태우는 누런 지전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어젯밤엔 묵직한 돈을 받았거늘. 영감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귀신에게 홀린 것인가 싶어 등골이 오싹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영감은 그날 밤에도 반신반의하며 다시 솥을 걸었습니다. 안개가 유난히 짙게 낀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국밥을 말던 영감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삼배옷을 걸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사내였습니다. 손님, 국밥 나왔소. 뜨거우니 조심하시게. 영감이 뚝배기를 내려놓는 순간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은 하마터면 뚝배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작년 겨울 고개를 넘다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다고 소문이 파다했던 이웃 마을 칠성이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칠성이 아닌가? 살아 있었는가? 영감의 물음에 칠성이는 대답 대신 슬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보다 창백했고 국밥을 먹는 손은 형체 없이 가냘펐습니다. 칠성이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우더니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고는 안개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복동이 영감은 홀린 듯 칠성이가 머물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칠성이가 앉아있던 자리는 온기 하나 없이 차디찼고 그가 두고 간 엽전은 영감의 눈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감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동괴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칠성이가 두고 간 자리는
엽전 대신 빳빳한 지전 한 장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영감은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아, 어젯밤 그 서생도 보찜 장수도 모두 이승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배가 고파 차마 저승으로 떠나지 못한 가여운 넋들이 내 국밥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게로군. 두려움이 밀려올 법도 했지만 복동이 영감은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칠성이처럼 억울하게 죽어 노잣돈 몇 장 쥔 채 산천을 헤매는 이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복동이 영감은 아침마다 동꾀에 쌓이는 지전을 보며 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전들을 차곡차곡 모아 함에 넣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승에서 배불리 못 먹고 떠난 게 무에 그리 대수라고. 이 돈으로 내 정성껏 불공이라도 드려줄 터이니 부디 다음 생엔 배고른 일 없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게나. 영감의 장국밥은 이제 산 사람의 허기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시린 속까지 달래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이 되어 밤마다 느티나무 아래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영감이 지전들을 소중히 갈무리하며 마음을 다잡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난 게으름뱅이이자 입만 열면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한량 팔봉이는 그날 밤 영감의 방 안을 훔쳐보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포상금에 눈이 먼 그는 그 길로 광가로 달려가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또! 사또! 나라가 뒤집힐 변개가 일어났나이다. 저 버들굽이 복동이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옵니다. 잠결에 불려 나온 사또가 미간을 찌푸리자 팔봉이는 뱀처럼 교활한 눈을 빛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밤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가마솥을 꺼는 게 배고픈 나그네를 위한 게 아니었나이다. 제가 똑똑히 보았는데 영감이 방 안에서 시커멓게 탄 종이 뭉치와 저주받은 부적 같은 지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정성스레 닦으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나이다. 사또의 안색이 변하자 팔봉이는 신이 나서 혓바닥을 놀렸습니다. 이것은 필시 산 사람의 기운을 꺾고 죽은 자들의 원혼을 불러 모아 고을의 흉계를 꾸미려는 사술이 분명하나이다. 그 지전들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밤마다 무덤가에서 귀신들과 내통하여 받은 요물이 아니면 무엇이겠나이까? 그대로 두었다간 고을 전체가 귀신판이 될 것이옵니다. 팔봉이는 복동이 영감의 순수한 연민을 고을을 망치려는 사악한 주술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사또는 사술과 병계라는 말에 혹하여 즉시 포졸들에게 영감을 잡아들이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요사스러운 짓을 꾸미는구나. 당장 포승줄로 묶어라. 정적을 깨는 거친 함성과 함께 포졸들이 영감의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실적에 눈이 먼 포교는 영감이 보물처럼 아끼던 지전 함을 발로 차 부수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런 종이돈들이 흩날리자 포졸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것 보게. 이 노인네가 무덤을 파헤쳐 죽은 자의 노잣돈을 훔쳤거나 아니면 요물과 내통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게 분명하다. 복동이 영감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사람 잡소. 이 늙은이가 그저 밤길 가는 길손들 배 채워준 것이 무슨 대죄라고 이러십니까? 그 종이들은 갈 곳 없는 가련한 이들이 정이라며 두고 간 것인데 어찌 이리 험하게 다루신단 말입니까? 복동이 영감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으나 포교는 비열하게 웃으며 영감의 보찜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량 팔봉이는 손가락질하며 한술 더 떴습니다. 보셨지요? 포교 나으리. 저 종이돈들이 다 무덤가 귀신들한테 받은 요물들입니다. 저 노인네가 귀신들을 불러 모아 고을에 저주를 내리려 한 게 분명하다니까요. 포교는 지전 한 장을 집어들더니 코앞에서 흔들며 윽박질렀습니다. 산천을 떠도는 원혼과 내통하여 사수를 부리는 것은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대죄다. 여봐라, 이 노인을 당장 옥에 가두고 저 흉물스러운 가게는 모두 불태워 버려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가마솥을 내리치고 마당 한쪽에 쌓아둔 장작더미에 횃불을 던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복동이 영감의 인자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끓여낸 장국밥의 향기가 매캐한 연기에 묻혀 사라지고 복동이 영감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갑자기 푸르스름한 빛을 띠더니
하늘을 향해 용솟음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바람도 불지 않는데 느티나무의 거대한 가지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수백 개의 푸른 불꽃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 불타는 노점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해하지 마라. 우리 영감님을 해치지 마라. 형체도 없는 목소리들이 겹겹이 쌓여 산을 울렸습니다. 작년에 죽은 칠성이, 창백한 안색의 서생 보찜 장수, 복동이 영감의 국밥을 얻어먹고 떠났던 수많은 넋이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기운으로 불길을 잠재웠고 영감을 끌고 가던 포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겁에 질린 포졸들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귀신이다. 진짜 귀신들이 나타났다. 아수라장이 된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복동이 영감은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불길에 휩싸였던 노점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고 오히려 가마솥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국밥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감이 품에 안고 있던 지전함이었습니다. 발길질에 부서졌던 함은 온전해져 있었고 그 안에 가득했던 종이돈들은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듯 반짝이는 진짜 황금 엽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감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느티나무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가여운 넋들이 내 국밥 맛을 잊지 않고 이렇게 보답을 하는구먼. 이후 복동이 영감은 그 황금 엽전으로 마을에 커다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영감이 황금 엽전으로 번듯한 국밥집을 차린 뒤에도 밤이면 가게 문틈으로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돈통에 지전이 쌓이거나 창백한 손님들이 줄을 서는 일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영감의 국밥을 먹고 힘을 얻은 홀령들이 하나둘 이승의 미련을 털어냈기 때문입니다. 영감을 구해주었던 홀령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의 영험한 무당말에 따르면 복동이 영감이 지전들을 닦으며 정성껏 들인 불공과 그가 베푼 장국밥의 온기가 홀령들에게는 저승으로 가는 등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고픔과 억울함에 발이 묶여 구천을 떠돌던 가여운 넋들이 영감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마지막으로 이승의 모든 한을 씻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이웃 마을 칠성이와 창백했던 박선비는 영감의 꿈에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그 창백한 안색이 아니라 마치 명절날 새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처럼 얼굴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감에게 깊이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저희는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강을 건넙니다. 영감님이 주신 국밥 맛은 저승에 가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서 오래도록 따뜻한 불씨를 지켜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들은 푸른 별빛이 되어 밤하늘로 흩어져 올라갔습니다. 구천을 떠돌던 귀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축복 속에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친 깨끗한 영혼들이 되어 저승의 문을 넘은 것입니다. 그 후로도 복동이 영감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가난한 이들과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국밥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국밥집 마당의 느티나무는 사철 내내 푸르렀고 마을에는 귀신에 홀렸다는 사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베푼 밥 한 그릇이 이승의 사람들에겐 배부름을, 저승으로 가는 영혼들에겐 평안한 안식을 주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온의 기적이었던 셈입니다.